소재긴 해. 그러면 목표는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 보자 보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서 지금 가장 HPLC를 열심히 공부한 리지언이가 좋다. 근데 이렇게 자신 없는 눈빛이. 아,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끝에가 살짝 올라가는데. 그럼 한번 시연이가 먼저 HPLC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면서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근데 크로마토그래피 자체가 조금 익숙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근데 처음 배울 때 앞에부터 배워가지고 뭔지부터 배우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시연이가 아마 우리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일주일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좀 교수님이 가장 알려줄 수 잘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좀 부족한 거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네. 근데 이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써도 되니까. 필요 없으면은 말로 할 수 있죠. 먼저 크로마토그래피란 혼합물 시료를 고정상인 컬럼과 이동상인 용매 간의 물리화학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정성 정량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시료의 각 성분은 이동상과 고정상에 대해 친화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 속도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네, 이동상과 친화력이 높으면 컬럼과 판에 빠르게 이동해서 짧은 머무를 시간을 갖고요. 고정상의 친화가 높으면 천천히 이동하고 긴 머무름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머무름 시간은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피크의 최대 높이가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 머무름 시간은 물질별로 고유의 값이기도 하고 정성 정량 분석의 핵심 전부입니다. 혹시 머무름 시간과 지금 이거를 아마 말로만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말로만 들어서 이해할 내용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우리 그러면 여기다가 피크 모양이라도 하나만 그려줄까요? 하나만 그리나요, 피크? 한 3개 그립시다. 욕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이게 머무름 시간. 네. 얘가 피크 아닌가요? 맞아요. 이따가 제가 뭐 조금 부연 설명을 이따가 조금 더 해줄 테니까 우선은 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정성 분석은 표준 물질의 머무른 시간과 비교해서 이 피크가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정량 분석은 피크 면적을 검량선과 비교하여 그 물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계산합니다. 이때 검량선은요, 알고 있는 농도와 기기 반응 간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정량 분석을 위한 크로마토그램 조건에서는 혹시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 분석 물질 아이디가 정성 분석의 결과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거랑
정확한 순도의 죄송합니다. 정확한 순도의 스탠다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 픽 숄더와 테일링이라 했는데 이때 이 숄더 픽이 뭐냐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위가 이렇게 튀어놓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숄더고 테일링은 얘가 일자로 이렇게 쫙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저게 뭐야? 아 맞는데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까요? 네 맞아요. 조금 보충만 해볼게요. 지금 아마 이게 처음 보는 학생들이 이게 대체 뭘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HPLC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하이 퍼포먼스라고 해서 그냥 고성능이라는 뜻이고요. 결국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뜻이니까 크로마토그래피는 안 적을게요. 그럼 액체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혹시 종이에다가 뭐 크로마토그래피 하는 거 제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안 들은 학생도 있을까요? 우선은 대부분은 들었죠. 보면은 여기 있는 고정상이라고 하는 종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물론 똑바로 세웠을 때지만 물이라는 게 흘러가면서 물이라는 건 여기서 이동상이에요. 여기 우리가 사인펜을 콕 찍었을 때 거기는 여러 가지 색소가 있었는데 물이 흘러가면서 이 점이 올라가는데 점점 어떤 색깔별로 색소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봤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이제 종이가 아니라 아주 물질들을 잘 분해해줄 수 있는 비싼 물질들을 꽉꽉 채웠어요, 안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석하려고 하는 시료를 이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나중에 박테리아 추출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오만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게 고정상과 이동상 간의 친화력 차이로 물질들이 구분되어져서 이렇게 점점 나오다가 자 그러면은 종이는 여기까지 물이 차오르면 끝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이동상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온 친구가 뿅 하고 나오겠죠. 여기에 우리가 검출기를 따로 달아줍니다. 이 디텍터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은 다루지 않을게요. 하지만 물질을 감지해낼 수 있는 것만 달아주면 첫 번째 시간 처음에 제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 물질이 하나가 검출이 됐어요. 이 얘기 뭐예요? 첫 번째 물질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출기에서 검출이 됐다. 검출이 되고 다 빠져나왔으니까 신호는 다시 약해집니다.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물질이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점도 좀 크게 그렸죠? 양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검출기에서도 더 예를 들면은 그 시그널 자체가 크기가 크게 나오는 이런 형태들. 그러면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구분 지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크게도 나오는데. 자, 근데 테일링이라는 건 뭐냐? 피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같은 픽인데 이상하게 잘 내려가다가 이렇게 끌려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테일링이라고 해요. 자세한 거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자, 이어서 그러면은 다음 혹시 여기까지가 일단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HPLC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거기 고급 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원이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박수. 다음은 누구죠? 우선은 안 될까요? 자, 그 다음 사람이 개념상으로는 QLC
페이스가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건너뛰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 중에서 사실 그 다음 보통 교과서에서는 노멀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꼬리가 혹시 준비한 만큼 받은 만큼 노멀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왔어. 아니 별로 한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내가 찾을게요. 일단 크로마토그래피는 노멀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랑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기준으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걸 GC라고 하고요. 그다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LC,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TL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멀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극성 고정상이랑 비극성 이동상이 만나서 만나는 실험인데요. 여기서 고정상은 극성이고 이동상은 비극성인데, 극성으로는 보통 실리카 SiO2를 사용하고, 실리카 SiO2 한번 여기 적어줄래요? 왜냐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맵나요? 지워도 되고 다른 데 써도 되고. 갖다 줘. 그래서 이거는 하이드록실리가 많아서 극성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입니다. 그리고 비극성으로는 헥세인과 클로로포름 등을 사용합니다. 원리는 극성인 화합물은 고정상에서 잘 붙어서 천천히 이동하고, 비극성인 화합물은 고정상과 상호작용이 약해서 빨리 이동합니다. 그래서 분리 기준이 극성의 정도로 나뉘는데, 이제 여기서 천천히 이동하는 것과 빨리 이동하는 게 나눠져서 성분이 나뉩니다. 네, 잘해줬어요. 네. 그냥 얘기는 다 했어요. 사실 여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극성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극성이라는 게 알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하거든요. 혹시 나는 극성이 뭔지 그래도 좀 알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알듯 말듯 지금 아마 아예 극성이 뭔지 모르면 괜찮은데 지금 약간 반데르발스 힘이랑 비슷한 거의 가까운 네. 개념. 어디까지 설명할게요? 반데르발스 개념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일부밖에 커버를 못했어요. 우선 이거 어디까지 설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몰라가지고. 누군가 극성이 뭔가요 하면은 그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보통 북극 나무 하는 것처럼 이제 좀 치우쳤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동료 예를 들어보면 약간 분자 모양을 그려야 될까요? 그 이제 사실 거기에 있는 키워드는 다이폴 모먼트라고 표현하는 어떤 특정 용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어려우니까 그래서 채연이랑 소리는 유기화학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전기 음성도 들어봤죠? 안 들어보고 자,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연구할 유기물이며 심지어 저런 것들도 다 분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상물들은 분자는 원자가 재료가 돼서 원자들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자예요. 그럼 모든 건 분자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원자들끼리 연결될 때 원자들의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유독 원자 중에서 옆에 있는 친구의 전자들을 잘 뺏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원소가 중간에 있으면은 전자를 잔뜩 땡겨오기 때문에 본인은 부분적으로 전자가 많아져서 약간 음성을 띠게 됩니다. 전기적으로.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전기를 뺏긴 친구들은 부분적으로 양성을 띠게 돼요. 마치 자석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자기력은 다 묶어져 있으니까 자석처럼 어느 한쪽에는 양성, 어느 한쪽에는 음성처럼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물질은 똑같이 한쪽은 양성, 한쪽이 음성인 친구랑은 서로 결합을 잘하게 됩니다. 왜냐 한쪽에 음성, 양성이 서로 잡아당기니까요. 같은 분자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의 인력을 뜻해요. 요게 하나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은영이가 얘기한 반데르발스라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있는데요. 이거는 종류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기가 조금은 어려운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소수성기 안에서의 인력을 뜻하거든요. 방금 거는 전기 음성도가 키워드였으면은 여기서는 그런 게 없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하는 그 인력이 존재를 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그 기름 보면은 기름은 안에 소수성기가 있는 기름도 있지만 없는 기름들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인력으로 서로 잘 잡아당기거든요. 이게 인력이 없으면은 스르르 잘 퍼지는 게 맞는데 기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인력이 또 하나 존재를 해요. 그거는 무언가 다른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뭐냐? 아까 전에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양극과 음극을 같이 띌 수 있는 물질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보통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성질이 없는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 물에 잘 녹습니다. 물하고 친해요 라고 해서 한 표현은 아까 말한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소수성, 물을 싫어해요 하면은 그런 원자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아까 저 실리카 제가 이제 적으라고 한 적에 SiO2는 실리카가 맞긴 한데 저거의 고분자 형태예요. 저게 반복적으로 얼기설기 있는 구조인데 저기 있는 산소가 바로 아까 말한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주변에 그렇게 다이폴 모멘트가 형성된 물질이 있으면 엄청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실리카에서는 물에 잘 녹는 물질, 친수성 물질은 잘 안 나와요. 아주 끌려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밖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대로 소수성, 기름이랑 잘 녹을 것 같은 그런 물질들이 빠르게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을 조금 가지고 이어서 설명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편할 거예요. 혜인이가 이어서 연결받아서 리버스 페이지를 먼저 설명해 줄게요.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름 그대로 노멀 페이스의 반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료에 포함된 성분이 각각 소수성의 정도가 달라서 컬럼 내 고정상과 상호작용하는 강도가 달라지대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용해서 각 성분들이 칼럼을 빠져나오는 속도가 달라지고 서로 다른 성분들을 시간차로 분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작동 방법은 일단 칼럼을 준비하고 그 칼럼에는 소수성 고정상이 채워져 있대요. 보통 실리카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상을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만 조금만 수정을 주면요. 네. 아까
토리도 얘기하면서 저 노멀 페이즈 같은 경우에 고정상이 실리카였잖아요. 실리카는 엄청 극성이 높다 그랬어요. 소수성 물질들 잘 잡는다. 그래서 이 동상은 반대로 기름을 엄청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용매를 써요. 리버스 페이지는 거기서 딱 뒤집어진 거니까 아까 실리카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실리카가 메인이 아니라 실리카는 안쪽에는 뭐라 그러죠? 뼈 같은 거고요. 실리카를 중심으로 주변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른 뭐라 그러죠? 분자들을 막 붙여놨거든요. 그 붙여놓은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기름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잔뜩 붙여놨어요. 그래서 기름은 보통 탄소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들 그냥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기름 고체인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지방산 이 잔기? 체인? 이거 체인을 뭐라고 하죠? 사슬 사슬 지방산 사슬을 보통 많이 붙여놓는데 지방산 사슬이 아까 전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들이 몇 개가 있는지 몇 개짜리를 붙였는지로 보통은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나는 C18 컬럼을 사용해. 그러면은 카본이 18개인 길다란 체인이 여러 개가 붙어있는 그런 고정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C4를 써. 그러면은 카본이 훨씬 짧은 거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동상은 친수성을 쓸까요? 소수성을 쓸까요? 리버스 베이스에서 성일 것 같지만 그쵸. 고정상이 소수성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성질인 친수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지. 왜냐면 저희가 2학기가 시작해서 이제 학부 연구를 조금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질을 분리의 성능제들을 어떻게든 구분해주는 작업이 좀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리버스 페이지는 여기까지. 이거 되겠어요. 다들 실험하느라 바쁜 거 제가 알았어갖고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 다들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개념들은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채연이랑 은영이가 있는데 사실 순서는 여기서부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번호 순으로 가서 은영이가 자 세파덱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세파덱스 LH20은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화합물 분리를 위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단갈색의 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 작고 투명해서 단갈색 정도 사이에 형태를 띠는 구슬 모양이고요. 이거를 물이나 용기 용매에 담가두면은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보통 드디어 쓴다.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잘 가. 이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물에만 거의 잘 작동하고요. 세파덱스 LH20은 메탄올, 에탄올, 클로로포름 같은 유기용매에도 잘 견뎌요. 근데 이제 항생제나 대사산물 같은 저분자 화합물을 분리할 때는 보통 이 친구를 많이 쓰는데 이걸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세파덱스는 그냥 세파덱스 하면은 이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세파덱스는 덱스트란이라는 물에 녹는 다당류로 만들어진 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면은
이 친구를 그냥 쓰게 되면 물에 다 녹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링킹을 시켜가지고 겔 형태로 고정시켜 놓은 게 이제 이 세파덱스예요. 그래서 얘는 용매를 물로 써도 잘 작동하고요. 대신에 유기용매는 못 견뎌요. 그리고 이제 이 LH20 같은 경우에는 같은 덱스트란 기반인데 여기에 리그닌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리그닌이 뭐냐면은 식물의 세포벽 하면은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떠올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 세포벽에 줄을 이루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물질인데 특징 하나가 더 있는 게 여기에 소수성, 침류성이라는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덱스트란과 리그닌을 결합시켜서 만든 게 이 LH2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LH20을 쓰냐 하면은 일단 물과 유기용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물 같은 경우는 극성이고요. 유기용매는 중간극성이거나 무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소금이나 당 같은 그런 극성 물질을 잘 녹이고 유기용매는 비슷하게 이제 지용성 물질을 잘 녹이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고 하면 항생제나 대사산물 페놀류 같은 지용성 물질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파덱스 LH20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세포벽이나 세포막을 뚫고 화합물을 추출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잖아요.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얘네가 소수성 꼬리인 거고 얘네가 친수성 머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물에 있으면 이렇게 똘똘똘 뭉치는데 이제 유기용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뭉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친수성이고 얘는 소수성인데 소수성이 굳이 안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다 분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층이 풀어지면서 내부 물질들을 더 잘 추출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세파덱스 LH20이 들어있는 칼럼에 저분자 항생제나 대사산물 같은 저분자 화합물을 용매와 함께 넣어서 크기별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파덱스 LH20을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을 하는데 그 크로마토그래피는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줄여서 SEC라고 하거든요. 그게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겔 필터레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큰 분자와 작은 분자를 크기 차이에 따라 비교를 하는데 얘가 겔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겔 안에는 작은 이렇게 포어들이 존재해요. 구멍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칼럼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데 분자 크기별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를 확대를 해보고 이렇게 포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큰 분자 이렇게 작은 분자가 있어요. 얘를 흘려보내면은 구멍 통과를 못할 테니까 일자로 쭉 내려오겠죠? 근데 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실험할 때는 세파덱스 LH20 가루 상태의 세파덱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관 모양 유리관 칼람이라고 하고요. 이거랑 이제 유기용매 분리할 화합물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1단계에서는 이 세파덱스는 처음엔 건조한 가루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메탄올 같은 유기용매에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담가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스웰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패킹 과정인데 이 부풀은 거를 여기 안에 다 넣어요. 이걸 패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 차있는 칼럼 안에 시료를 넣습니다. 이렇게 시료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용매를 조금씩 부어주면서 일루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용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료들도 같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아래 나올 텐데 이렇게 작은 튜브를
아래에서 나오는 액체를 시험관이나 튜브에 나눠 받고 각 튜브에 있는 걸 TLC나 바이오 에세이로 분석을 해서 어떤 튜브에 어떤 활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와, 제가 설명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꼼꼼히 잘해줬어요. 지금 아까 소리랑 그 혜인이가 한 노멀 페이즈랑 리버스 페이즈는 크로마토그래피 가장 주축을 이뤄요. 그리고 고성능 HP 르시에 적용하는 건 대부분 이 두 가지에 대부분은 해당이 돼요. 일부 다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세포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박테리아 세포를 가지고 그 대사체를 연구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대사체가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분리하는데 단지 극성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분리하면은 단일 물질을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극성의 물질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요인으로 한 번 더 얘네들을 갈라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크기를 통해서 분리해주는 작업이에요. 아까 은영이가 잘 얘기해준 것처럼 저 덱스트란의 저 파티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레진에 있는 저 동글동글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평소에는 말라있어서 이렇게 쪼그라붙어 있다가 안에 용매를 채워주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작은 물질들은 그걸 통하게 만듦으로써 시간을 오래 걸리게 나오고, 조금 더 큰 물질들은 이 레진 안에서 큰 통로는 몇 개 없거든요. 그 통로로 하니까 경로가 짧아지든지 그보다 더 큰 거는 이 레진 바깥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크기별로 물질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신에 물질이 천천히 그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아주 천천한 속도로 유속을 흘려줘야지 이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너무 설명 잘해줬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사람을 이제 가봅시다. 채연이가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법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저는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줄여서 IEC라고 부르고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그 기본 크로마토그래피 툴이랑은 똑같고, 거기에 이제 그 고정상에는 고정상에는 칼럼 내부에 이온 교환 수지를 채우는데, 이 수지에는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는 기능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상은 시료를 포함한 완충액이나 용제가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쉬운데, 그냥 이 칼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그 수지를 이렇게 채워놓고, 이 수지가 만약에 양전하를 띄고 있다, 양전하를 띄는 작용기를 가진 애들을 이 수지에 채우면은 여기에 이제 시료를 이렇게 흘려 보내면은 여기에 음전하를 가진 애들이 여기에 부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착이 되고, 양전하를 가진 애들은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이 얘네들을 이제 여기 붙어있는 애들을 이제 떼어낼 때 pH를 높이거나 pH를 바꿔주거나 그 NaCl 이 염의 농도를 높여준다 라고 하는데, 이 염의 농도를 높여주면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이 이온이 경쟁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쟁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 이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는 애들이 여기 부착이 되어 있으면 이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Na 플러스는 여기로 떨어지고, Cl 마이너스가 이제
수지에 같이 붙으려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L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원래 이 붙어있던 애보다 CL-가 붙으려는 그 작용하려는 힘이 더 크니까 얘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의 농도를 높여서 얘를 이렇게 빼서 얘를 관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 pH는 그 단백질 같은 애들은 pH에 따라서 그 전하가 바뀐다라고 그 아미노산에 붙어있는 작용기? 그거에 전하가 바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바꿔줘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흘려보낸다 해서 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잘해줬어요. 이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저희가 자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쓸 일은 없는데, 저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나중에 항생제를 어느 정도 발견하고 보니, 근데 이 항생제를 분리하는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막 아까처럼 사이즈 익스포전 크로마토그래피도 해야 되고 노멀 페이지하고 막 리버스 페이지하고 해서 겨우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항생제에 아까처럼 음전하를 띄고 있네, 내지는 양전하를 강하게 띌 수 있는 구조가 있었네, 알면은 저 방법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이 물질을 대량으로 쉽게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전하들을 띄는 물질들의 종류가 세포안에 종류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그 전하를 띄는 물질들만 먼저 한번 떼어놓고 나서 아까 했던 리버스 페이지 한 번만 하더라도 단위 물질을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물질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알고 났을 때 참 잘 이용할 수 있는 종류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잘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하는 쪽 분들은 저거를 메인으로 자주 사용하고요. 이런 성질은 한번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잘해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일까요? 주영이가 어플션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약간 한국말로는 흡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이동상과 부동상의 흡착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우선 고정상은 보통 극성 고체 착취를 사용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리카겔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SiO2가 있는 실리카겔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알루미나라고 명문법 갑자기 까먹어서 그러니까 Al2O3 물질을 사용을 해요. 하고 보통, 그리고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동상으로는 액체 또는 기체를 사용하는데, 우선 실험 방법을 말하기 전에 실험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병이 있으면 우선 병에다가 우선 처음에 이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동상을 다 채워 넣어요. 이렇게 이동상을 채워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푸어 상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고정상인 실리카겔 얇은 파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넣기 전에 우선 넣는 걸로 먼저 할게요. 우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넣기 전에 이렇게 출발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출발 지점과 끝날 지점을 표시해 놓고 넣어줘요. 그 다음에 표시해놓고 넣어준 다음에 뭐였지? 죄송합니다.
그 판을 넣기 전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출발 지점에 그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점을 찍는다 해야 되나? 해서 찍어준 다음에 그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 판을 타고 이 용매가 그 모세관 현상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모세관 현상 다들 아시죠? 대답이 없으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책상 위에 유리판이 있고 이제 물 엎지르면 갑자기 유리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거. 그래서 그 얇은 그 통로를 통해서 물이 약간 용매가 이동하는 건데 그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용매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용매가 쭉 올라가면 여기 우리가 찍어놨던 물질이 이렇게 용매를 타고 같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지만 이 물질이 극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비극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 판에 있는 그 고정성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약하면 용매를 타고 쭉 올라가고 상호작용이 강하면 이 용매를 타지 못하고 조금밖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매가 마지막에 끝나는 지점까지 가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가 끝나는데 이때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RF 값이라고 계산을 해요. RF 값은 RF는 뭐였더라? 우리가 부리고자 하는 물질을 A, 그 다음에 이 용매를 B라고 했을 때 B의 이동거리 분의 A의 이동거리라는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마다 RF 값이 다 달라가지고 이 좀 비교하면서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주영이가 제 파트를 너무 잘 설명해 줬어요. 아무리 봐도 TLC인 것 같은데 업솔션 크로마토그래피 쪽 혹시 다른 안 맞나요? 이걸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게 물을 이렇게 업솔션 한다고 네. 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래도 설명을 잘 해줬어요. 지금 저거는 thin layered chromatography라는 방법인데 지금 아까 전에 앞서서 쭉 설명했던 거 HPLC만 제외하고서 모든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사실 저 방식이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래도 알 수 있게 제가 여기다 조금만 그림을 그리면요. 고마워요. 아까 전에 은영이가 설명했을 때 이렇게 컬럼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 그랬을 때 이 안에다가 우리가 고정상을 쭉 채워놓은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분석할 시료는 위에다가 도포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로 이동상만 흘려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옆으로 눕히면은 HPLC예요. 뭐 꼭 눕힐 필요는 없지만 작은 관에다가 넣어서 하는 게 HPLC고 근데 같은 개념으로 지금 주영이가 설명해준 얇은 판이에요. 보통 이 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리라고 우선 해봅시다.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유리기도 해서 유리 위에다가 이 레진을 이렇게 뿌려갖고는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아까 소리가 한 거면은 실리카가 될 거고 혜인이가 한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C18 같은 레진 가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살짝 층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뭐 같다고 해야 되지? 약간 스시 같긴 한데 그 카스텔
카스테라 빵 같은 거 뭐 위에 살짝 있는 면 같은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정말 아주 살짝 있어요. 그다음에 주희가 저기 표시를 잘 해줬는데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준 다음에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여기다가 예전 박테리아 추출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다. 물론 한 방울 뚝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좀 기법 다양하게 해서 아주 조그맣게 찍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 이제 뭐 굳이 영어를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챔버라 그러거든요. 챔버가 작은 이런 구조를 뜻해요. 이렇게 안에 비어있는. 근데 이 챔버가 특히 TLC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작은 병에다가 이동상을 살짝 채우고 그리고 이 플레이트를 지금 딱 넣는 순간 이 막에서 이 액체를 쫙쫙 뽑아 올려와요. 이게 정확히 우리가 그때 얘기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랑 개념상 완벽히 일치해요. 종이 넣으면 물이 쫙 빨려오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C8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은 메탄올일 수도 있고 에탄올일 수도 있고 종류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물질이 나눠지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따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물질이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물이 쭉 올라갔더니 A라는 물질이 여기로 왔고 뭐 C라는 물질은 더 많이 올라갔고 D라는 물질은 여기 있고 E라는 물질은 아예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염색법이 다양해요. 물질들을 염색을 시키면 정말로 그 물질이 색깔을 띠면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 개념이 TLC예요. 아까 LC는 요거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살짝 달라서 thin 여기서는 layerd예요. thin layer 크로마토그래피하고 layerd라고도 하는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제가 생략할게요. 얇은 막 여기 얇은 막 한국말로는 얇은 막을 박층이라 그래서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TLC 내용 나온 김에 제가 맡은 파트를 잠깐만 설명해 주면요. 자, 고정상의 종류가 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건 좀 알겠어요. 고정상이 실리카라는 거는 그 극성이 많이 높다 그랬고요. 리버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소수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동상 얘기 있었는데 이동상은 사실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았거든요. 처음에 아마 소리가 얘기를 잘해줬는데 실리카, 노멀 페이스 여기서 많이 쓰는 거 헥세인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클로로폼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게 여기서는 극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로 이 안에서 배합을 해서 많이들 사용해요. 이 세 개만 알아도 거의 대부분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종류가 세 개인데 여기 썼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용매를 뭘 선택해야 될까요? 내지는 하나만 했다고 충분할까요? 하면은 꼭 그렇진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지금처럼 A, B, C, D가 쫙 나눠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A, B, C, D가 다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동상을 바꿔주고 그럼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고정상까지 아예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 2D 디멘셔널에서 TLC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잘 많이 안 써봤어요. 근데 이거는 TLC에서 개념을 살짝 응용해서 지금 이렇게 물질이 구분이 됐다고 하지만 만약에 물질이 수십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걸로도 분리가 사실 안 된 게 엄청 많거든요. A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물질이 5개나 있어요. 이렇게 A라고 뭐 D라고 하는 데는 2개밖에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TLC를 쭉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갖고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로 TLC를 한 번 더 하는데 뭐를 이동상을 바꿔서 하면은 얘네들이 다시 올라가다가 C가 3개로 갈라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정말 투 디멘셔널, 약간 입체적으로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 했을 때 그때 물질들의 패턴을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더라. 이런 개념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TLC 개념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TLC를 나중에 사용을 아마 높은 확률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소리가 제 진행이 빠르니까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서 어떤 특정균이 가진 내성균에 대해서 억제를 보는 거예요. 와, 신난다. 여기에 분명히 뭔가 새로운 항생제가 있을 것 같다. 항생제를 우리가 분리를 해내잖아요. 분리해내는데 지금 오늘 얘기했던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양하게 적용해서 분리해내면 좋아요. 근데 그 중에 TLC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질을 크게 한번 분리를 했을 때 여기 어디 있는 물질이 항생제인지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TLC 플레이트를 패트리시 같은 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그럼 지금 아까 A 뭐 이렇게 물질이 있겠죠? 여기다가 아가를 부어요. 우리 아가 많이 부어봤죠? 그렇게 하는데 이 아가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펜토젠을 우리가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넣느냐? 멸균기 돌리기 전에 펜토젠 넣으면 멸균기 안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가능하죠? 멸균기 돌린 다음에 엄청 뜨겁잖아요. 그거를 우리 지금 항온조 있죠? 거기서 항온조를 50도 정도 낮춘 다음에 거기다가 1시간 정도 놔둬서 온도가 딱 50도가 됐을 때, 내지는 45도도 쓰는데 40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50도만 되더라도 꽤 많은 세균들이 쉽게 살아남거든요. 그 상태에서 병원균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잘 섞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가가 지금 녹아있지만 안에 병균이 있죠. 그걸 부어주면은 만약에 옆에 그냥 플레이트에서 그 아가를 쏙 부어주면은 병원균이 바로 다음날 위에 확 자라나오는 게 론처럼 보여요. 당연히 균을 넣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TLC를 이렇게 놓고서 부어주면은 어느 경우에 어느 점 위에서 이렇게 전호부 이니비션이 형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TLC는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 했을 때 여기서 억제가 일어났다고? 그럼 저기 부분만 아까 얇은 막으로 돼 있던 가를 살살살살 긁어갖고 다시 추출해내면은 거기 항생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갖고 아주 짧게만 하면은 업솔션 크로마토그래피는 레진이 또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레진이 저도 그걸 여러 번 했는데 참 막 특허도 걸려있고 구조도 잘 안 보여주고 보여줘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많은 요 레진 수지라고도 했고 다양한 고정상 다 보면 가루처럼 돼 있는데 그 가루가 얘는 유기물이랑 들러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솔션 흡수한다는 거야. 들러붙어. 그러면은 들러붙었다가 나중에 얘를 씻어서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그 떨어뜨릴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해주는 방식이기도 하고, 업솔션이 안 되는 물질은 먼저 흘러나오겠죠. 이런 개념을 이용하는데 솔직히 얘로 물질 분리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요, 저희는 안 쓸 것 같긴 한데 박테리아를 키운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액상배지 많이 키워서 알잖아요. 뿌여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항생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항생제를 어떻게 추출해낼 거냐. 추출법이 사실 방법이 다양하고 하나같이 좀 그렇게 막 아주 쉬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솔션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박테리아 자란 데다가 저 가루를 부어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그 가루에 항생제가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 레진만 싹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내고 나머지를 버리면 이 나머지 버리는 액에는 항생제를 제외한 다른 영양소라든가 우리가 별로 관심 없어하는 것들을 쉽게 먼저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레진만 가지고 유경매로 안에 붙어있는 거를 꺼내주면은 항생제가 거기 있겠죠? 물론 항생제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업솔션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소리 이제 가야 되긴 하는데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근데